차가운 바람이 서울의 빌딩 숲을 휘몰아쳤다. 늦은 밤 이 거대한 도시는 잠들지 않는 야수처럼 그 생생한 숨결을 내뱉고 있었다. 그러나 이 모든 활기찬 기운은 한 젊은 여인의 등 뒤에서 차갑게 부서지고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이슬기. 대한민국의 재계에서 손꼽히는 거대 기업 이 그룹의 유일한 상속녀였다. 적어도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그러했다. 회색빛의 감도는 재킷 쓴 그녀의 깡마른 몸을 더욱 왜소하게 만들었고 며칠 밤낮으로 잠을 설친 탓에 깊게 패인 눈가의 그림자는 그녀의 지친 내면을 여실히 드러냈다. 몇 시간 전 그녀는 이 그룹의 회장실에서 쫓겨났다. 아버지 이 회장의 차가운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도는 듯했다. 네가 감히 내게 이런 굴욕을 안겨 이 그룹의 명성에 먹칠을 해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은 한 달 전이었다. 이 그룹의 핵심 사업 중 하나인 신성장 동력 프로젝트에서 수천억 원 규모의 횡령 사건이 터졌다. 모든 증거는 거짓말처럼 이슬기를 향하고 있었다. 그녀의 서명이 담긴 결제 서류, 그녀의 계좌로 흘러들어간 정체불명의 자금,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녀의 컴퓨터에서 발견된 조작된 회계 자료들. 하지만 이슬기는 결백했다. 그녀는 그 서류에 서명한 적도 그 자금을 만져본 적도 없었다. 이 모든 것이 치밀하게 계획된 함정이라는 것을 그녀는 본능적으로 직감했다. 그리고 그 함정을 판 장본인은 다름 아닌 그녀의 이복 오빠 민호였다. 민호는 이 회장이 두 번째 아내에게서 얻은 아들로 이 그룹의 상속권을 노리고 오랫동안 이슬기를 견제해왔다. 그는 겉으로는 이슬기를 챙기는 척하며 뒤로는 이슬기의 보좌진을 매수하고 그녀의 모든 동선을 감시했다. 이슬기는 민호가 자신의 것을 탐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가 이 정도로 교활하고 잔인한 함정을 팔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이 회장은 객관적인 증거만으로 딸을 판단했다. 그는 냉정하고 현실적인 사업가였고 기업의 명성과 위기 관리가 개인의 진실보다 항상 우선이었다. 민호가 제시한 완벽한 증거 앞에서 그는 이슬기의 호소는 감성적인 변명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네가 능력이 부족해서 이런 일을 당한 거다. 이 그룹의 후계자는 너처럼 무능하고 감정적인 사람이 될 수 없어. 이슬기는 이 회장의 차가운 목소리에서 더 이상 따뜻한 아버지의 모습을 찾을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이 그룹의 경영권을 지키기 위한 도구였을 뿐이라는 뼈아픈 진실을 깨달았다. 그녀의 존재 가치는 오직 이 그룹의 후계자라는 타이틀에 달려 있었다. 그녀가 그 가치를 잃는 순간 그녀는 버려졌다. 회사에서 쫓겨난 그녀는 갈 곳이 없었다. 그녀의 집은 민호의 감시 아래 있었고 그녀를 따르던 보좌진은 모두 민호에게 돌아섰다. 믿었던 사람들의 배신은 그녀의 마음을 산산조각 냈다. 이슬기는 텅 빈 거리 위에서 자신이 세상에 홀로 남겨졌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그 고통은 마음의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녀는 울지 않았다. 눈물을 흘릴 자격도 없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민호에게 그리고 그녀를 버린 아버지에게 반드시 이 모든 것을 되갚아주겠다고 다짐했다. 어둠 속에서 그녀는 걷고 또 걸었다. 서울의 번화가는 그녀에게 너무나 낯선 곳이었다. 그녀가 아는 세상은 화려한 샹들리에가 빛나는 무도회장과 값비싼 명품으로 가득 찬 쇼룸, 그리고 고요하고 차가운 이 그룹의 회의실 뿐이었다. 이제 그녀는 그 모든 것이 사라진 세상에 던져졌다. 그녀는 걷다가 지쳐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았다. 차가운 금속이 그녀의 몸을 훑고 지나가는 듯 했다.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했다. 민호가 어떻게 그녀를 함정에 빠뜨렸는지, 그가 어떤 방식으로 그녀의 컴퓨터를 조작하고 서명을 위조했는지,
그녀는 모든 사건의 퍼즐 조각을 하나씩 맞춰 나가기 시작했다. 그녀는 뛰어난 기억력과 분석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 능력은 그녀가 이 그룹의 후계자가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였다. 그녀는 민호의 사소한 행동들과 수상한 전화, 통화 기록들, 그리고 그녀가 알지 못했던 프로젝트 관련 회의들을 떠올렸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거대한 그림을 완성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녀에게는 증거를 찾을 방법도 그 증거를 세상에 알릴 힘도 없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밤이 깊어지자 공원은 더욱 고요해졌다. 가끔씩 지나가는 자동차의 헤드라이트 불빛만이 그녀의 모습을 비추었다 사라졌다. 그녀는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가지고 나온 것은 스마트폰과 지갑, 그리고 아버지에게서 받은 마지막 서류 한 장이 전부였다. 그 서류는 그녀의 이 그룹 지분과 관련된 문서로 이미 그녀의 이름은 깨끗하게 지워져 있었다. 그녀는 그 서류를 찢어버리고 싶었지만 그러지 않았다. 이것은 그녀의 수치스러운 과거이자 그녀가 되찾아야 할 미래를 상징하는 것이었다. 그녀의 시선은 공원 한쪽에 우뚝 서 있는 거대한 전광판에 멈췄다. 전광판에는 한 남자의 얼굴이 클로즈업되어 있었다. 날카로운 턱선과 차가운 눈빛, 그리고 완벽한 슈트핏을 자랑하는 남자였다. 그는 한 그룹의 총수 강준호였다. 그는 이 그룹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이었으며 차가운 사자라는 별명으로 불릴 만큼 무자비하고 냉철한 경영인으로 유명했다. 강준호는 이 그룹의 신성장 동력 프로젝트를 집요하게 추적하며 이 그룹을 위기로 몰아넣었다. 이슬기는 그를 여러 번 마주쳤지만 그와 직접 대화를 나눠본 적은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의 눈빛 속에서 깊은 통찰력과 타인의 속내를 꿰뚫어 보는 듯한 날카로움을 느꼈다. 갑자기 전광판의 화면이 바뀌었다. 이 그룹 경영권 승계 문제, 이슬기 상무, 횡령 의혹으로 전격 퇴출이라는 자극적인 헤드라인과 함께 그녀의 흐릿한 사진이 화면을 가득 채웠다. 사람들은 웅성거렸다. 어휴, 저 얼굴 좀 봐. 저렇게 예쁘장한 얼굴 뒤에 저런 욕심이 숨어 있을 줄이야.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더니 아니었네. 역시 피는 못 속여. 비난의 목소리가 귓가를 찔렀다. 이슬기는 고개를 숙였다. 굳게 담은 입술은 그녀의 감정을 숨기려는 듯 떨리고 있었다. 그 순간 한 남자가 그녀의 앞에 섰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남자를 바라보았다. 그는 전광판에서 보았던 그 남자 강준호였다. 그는 밤의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아우라를 내뿜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깊고 그녀의 내면을 꿰뚫어 보는 듯 했다. 이슬기 씨,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지만 묘하게 힘이 있었다. 이대로 주저앉을 겁니까? 아니면 다시 일어설 겁니까? 이슬기는 그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그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는 그녀의 사정을 알고 있었다.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왜 자신에게 나타난 것일까? 이 그룹의 몰락을 즐기기 위함인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일까? 그의 눈빛은 질문하는 듯 했지만 동시에 그녀에게 어떤 선택을 강요하는 듯 했다.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가 던진 질문의 무게를 느끼고 있었다. 그녀의 선택에 따라 그녀의 미래가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을 것인가? 아니면 이대로 혼자서 이 어둠 속을 걸어갈 것인가? 그녀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서울의 밤 공기는 비릿한 빗방울을 머금고 있었다. 굵어진 빗방울이 차가운 아스팔트에 닿아 수증기로 흩어지며 도시의 숨결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다. 공원 벤치에 앉아있던 이슬기의 얇은 재킷은 이미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머리카락은 이마에 달라붙었고 창백한 얼굴에는 빗물이 흐르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추위나 비에 불쾌감을 느끼지 못했다. 그녀의 모든 감각은 오직 눈앞에 서 있는 남자에게로 향해 있었다. 강준호. 그는 비가 오는 와중에도 흔들림 없는 태도를 유지했다. 그의 검은색 코트는 빗방울을 튕겨내고 있었고 굳게 닫힌 입술과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빛은 그가 얼마나 차갑고 계산적인 인물인지 말해주고 있었다. 그는 이슬기의 초췌한 모습을 보면서도 동정이나 연민의 기색을 전혀 드러내지 않았다. 마치 그녀를 흥미로운 연구 대상처럼 관찰하는 듯한 시선이었다. 이대로 주저앉을 겁니까? 아니면 다시 일어설 겁니까? 그의 질문은 단순했지만 그 속에 담긴 의미는 이슬기의 심장을 날카롭게 찔렀다. 이대로 포기하고 평범한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모든 것을 걸고 복수할 것인가? 그녀의 선택은 이 두 가지뿐이었다. 당신은 대체 왜 나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이슬기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힘이 없었다. 하지만 그 속에는 굴하지 않는 강인함이 숨어 있었다. 그녀는 그의 의도를 파악하고 싶었다. 그가 그녀에게 손을 내미는 이유가 단순히 이 그룹을 무너뜨리기 위한 도구로 그녀를 이용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숨겨진 의도가 있는 것인지. 강준호는 피식 웃었다. 그 웃음은 차가웠지만 묘하게 매력적이었다. 왜냐하면 이 그룹을 무너뜨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들의 내부에서부터 균열을 일으키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그 균열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은 당신 이슬기 씨밖에 없습니다. 그의 시선은 그녀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당신은 이 그룹의 구조와 약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가장 치명적인 비밀을 쥐고 있는 것도 당신이고요. 그런데 지금 당신은 스스로 그 모든 것을 버리고 굴복하려 하고 있습니다. 흥미롭지 않습니까? 이슬기의 눈이 흔들렸다. 그는 그녀의 속내를 완벽하게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녀가 지금 느끼는 절망감, 그리고 그 절망감 속에서 피어나는 복수심까지도. 당신은 나를 이용하려는 거군요. 당신의 목표를 위해 이용이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강준호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나는 당신에게 힘을 줄 겁니다.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도록. 그리고 당신은 그 힘으로 나에게 이 그룹의 몰락을 선물하는 겁니다. 어때요? 공정한 거래 아닙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거부할 수 없는 단호함이 깃들어 있었다. 이슬기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어떤 인간적인 따뜻함도 느끼지 못했다. 그는 오직 비즈니스적인 관점에서 이 상황을 분석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지금 그 차가움이 절실하게 필요했다. 그녀를 동정하고 위로하는 말들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감성이 아니라 철저하게 계산된 이성적인 힘이었다. 내가 왜 당신을 믿어야 하죠? 그녀는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걸고 물었다. 나를 믿을 필요 없습니다. 강준호는 어깨를 으쓱했다. 그냥 이 상황을 이용하세요. 당신은 이 그룹을 되찾고 싶어 하고 나는 이 그룹을 무너뜨리고 싶어 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다르지만 한동안은 같은 길을 걸어야 할 겁니다. 당신이 나를 배신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습니다. 당신은 내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없을 테니. 그의 말은 협박처럼 들렸지만 동시에 그녀에게 강력한 보호막이 될 수 있다는 약속처럼 들렸다. 이슬기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비가 그녀의 얼굴을 때렸지만 그녀의 눈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결심했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었다. 그녀를 버린 아버지에게, 그녀를 배신한 민호에게, 그리고 그녀의 모든 것을 빼앗아간 이 그룹에게 반드시 되갚아줄 것이다. 좋아요. 당신의 제안을 받아들이죠. 하지만 기억해요, 강준호 씨. 나는 당신의 꼭두각시가 아닙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겁니다.
그게 당신이 원하는 것과 다르더라도 강준호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좋습니다. 당신은 현명한 선택을 했습니다. 이제부터 당신은 이슬기가 아닙니다. 당신의 과거는 모두 지워졌습니다. 당신은 내 옆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될 겁니다. 그는 그녀에게 손을 내밀었다. 이슬기는 잠시 망설였다. 그의 손을 잡는 것은 그녀의 과거와 완전히 단절하고 알 수 없는 미래로 뛰어드는 것을 의미했다. 그녀는 주저없이 그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차가웠지만 단단하고 흔들림이 없었다.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었음을 직감했다. 강준호는 그녀를 이끌고 그의 검은색 고급 세단으로 향했다. 차 문이 열리고 따뜻한 온기와 은은한 향이 그녀를 감쌌다. 그녀의 몸을 훑고 지나간 차가운 비바람은 순식간에 사라졌다. 차 안에는 운전기사 외에 아무도 없었다. 강준호는 그녀에게 담요를 건네주며 말했다. 잠시 눈을 붙이세요. 도착하면 깨워주겠습니다. 이슬기는 그의 말에 순종적으로 눈을 감았다. 그녀의 몸은 극도로 피로했지만 마음속은 거대한 폭풍이 지나간 듯 고요했다. 그녀는 강준호라는 거대한 파도에 몸을 실었다. 그리고 그 파도는 그녀를 새로운 세상으로 이끌고 있었다. 차가 멈춘 곳은 서울의 한적한 교외에 위치한 거대한 저택 앞이었다. 대리석으로 된 웅장한 건물은 마치 유럽의 고성처럼 보였다. 차 문이 열리고 이슬기는 강준호의 뒤를 따라 안으로 들어갔다. 저택 내부는 외관만큼이나 화려했지만 동시에 미니멀하고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마치 주인인 강준호의 성격을 그대로 보여주는 듯했다. 오늘부터 당신이 머물 곳입니다. 강준호는 그녀를 2층에 있는 방으로 안내했다. 방은 넓고 통유리로 된 창문 밖으로는 아름다운 정원이 보였다. 방 안에는 이미 그녀의 체형에 맞는 고급스러운 옷들과 신발들이 준비되어 있었다. 당신의 모든 필요는 이곳에서 채워질 겁니다. 당신은 이제부터 이 저택의 주인이자 나의 동반자입니다. 그의 말은 그녀를 놀라게 했다. 그는 그녀를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그의 보호 아래 있는 소중한 존재처럼 대하고 있었다. 그날 밤 이슬기는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고 깨끗한 잠옷으로 갈아입었다. 그녀는 침대에 누워 잠을 청했지만 쉽게 잠들 수 없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강준호의 차가운 눈빛과 그의 제안, 그리고 그녀를 향한 그의 태도가 맴돌았다. 그는 왜 그녀를 이토록 공들여 대우하는 것일까? 단순히 비즈니스를 위해서라면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다. 그녀는 그의 내면에 숨겨진 의도를 파악할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녀가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복수를 위한 강력한 동맹을 얻었다. 그리고 그 동맹의 중심에는 강준호라는 예측 불가능한 인물이 있었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은 것을 후회하지 않았다. 그녀의 복수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니까. 고요한 밤이 흐르고 서울의 아침은 차가운 햇살과 함께 시작되었다. 강준호의 저택에서 맞이하는 첫 아침, 이슬기는 넓은 침대에서 눈을 떴다. 어제까지의 악몽 같던 밤과는 확연히 다른 평화롭고 따뜻한 아침이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이 평화가 얼마나 지속될지,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어떤 대가를 요구하게 될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다. 푸른 잔디가 깔린 정원은 마치 잘 관리된 공원 같았고, 저 멀리 보이는 도시의 스카이라인은 그녀가 어제까지 속해 있던 세상이었다. 그녀는 이제 그 세상의 가장자리에서 전혀 다른 세계로 진입하고 있었다. 그녀가 아침 식사를 위해 1층으로 내려가자 강준호가 이미 식탁에 앉아 있었다. 그는 신문을 읽고 있었지만 그녀가 다가오는 것을 알아차리고 고개를 들었다.
잘 잤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어제보다 한결 부드러웠지만 여전히 거리를 두고 있었다. 네. 이슬기는 짧게 대답하며 맞은편 자리에 앉았다. 식탁에는 신선한 과일과 빵 그리고 향긋한 커피가 준비되어 있었다. 그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씁쓸한 커피 향이 그녀의 정신을 맑게 해주었다. 강준호는 신문을 접으며 그녀를 응시했다. 이제부터 우리의 동맹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죠. 그의 눈빛은 다시 차갑고 날카로운 사업가의 것으로 돌아와 있었다. 나는 당신이 이 그룹을 무너뜨리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지원할 겁니다. 자금 정보, 그리고 법률 전문가들까지.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요. 이슬기는 불안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당신은 이 그룹을 무너뜨린 후 내게 이 그룹의 모든 것을 넘겨야 합니다. 강준호의 말은 단호했다. 물론 당신의 공헌에 대한 합당한 보상은 할 겁니다. 하지만 경영권은 나의 것이 될 겁니다. 당신의 목표는 복수이고 나의 목표는 이 그룹을 손에 넣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의 목표를 충족시켜 줄 수 있습니다. 이슬기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이 그룹의 후계자가 되고 싶다는 욕심은 이미 버렸다. 그녀의 목표는 오직 민호에게 모든 것을 되갚아주고 그녀를 버린 아버지에게 뼈아픈 후회를 안겨주는 것이었다. 이 그룹을 되찾는 것은 그녀의 복수심을 충족시켜주기 위한 수단일 뿐이었다. 강준호의 제안은 그녀의 복수를 위한 가장 확실하고 빠른 방법이었다. 좋아요. 동의하죠.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나도 한 가지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민호는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합니다. 단순히 경영권을 잃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강준호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당신의 복수에 대한 나의 선물입니다. 내가 이 그룹을 손에 넣기 위해서는 민호의 횡령과 비리 사실을 세상에 공표하고 이사회에서 축출해야 합니다. 그것은 나의 목표와 당신의 목표가 완벽하게 일치하는 지점이죠. 그날 오후부터 이슬기는 강준호가 마련해준 사무실에서 본격적인 복수를 위한 준비를 시작했다. 그녀의 사무실은 최첨단 보안 시스템과 고성능 컴퓨터로 가득했다. 그녀는 그곳에서 이 그룹과 관련된 모든 자료들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뛰어난 분석력과 기억력을 바탕으로 민호가 저지른 비리들의 실마리를 하나씩 찾아 나갔다. 이건 말이 안 돼요. 이슬기는 컴퓨터 화면을 응시하며 중얼거렸다. 민호가 조작한 회계 자료들은 겉보기에는 완벽했지만 그녀의 예리한 눈에는 미세한 오류들이 보였다. 이 자금의 흐름은 정상적인 거래가 아닙니다. 분명히 민호가 만든 페이퍼 컴퍼니로 흘러 들어간 거예요. 이 회사를 추적하면 그녀의 옆에 서 있던 강준호의 보좌관이 그녀의 말을 이어받았다. 이미 전문가들을 투입해서 추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호의 페이퍼 컴퍼니는 모두 해외에 있어서 추적에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이슬기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럴 필요 없어요. 민호는 늘 얕은 꾀를 썼어요. 그는 분명히 이 자금의 일부를 다른 방식으로 빼돌렸을 겁니다. 이 그룹의 자산 중에서 가장 눈에 띄지 않는 곳으로 그녀는 컴퓨터 화면을 빠르게 스크롤했다. 이 그룹의 모든 자산 목록들이 그녀의 눈앞을 스쳐 지나갔다. 그러다 그녀의 눈은 한 곳에서 멈췄다. 이 그룹 복지재단. 여기에요. 민호는 복지재단의 기부금을 빼돌렸을 겁니다. 복지재단은 감시가 소홀하고 자금 흐름이 투명하지 않은 경우가 많으니까요. 강준호는 이슬기의 분석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녀는 단 한 번의 보고서만으로 민호의 치명적인 약점을 찾아냈다. 그의 눈빛에는 차가운 감탄이 서려 있었다. 역시 당신은 단순한 천재가 아니었군요. 내가 왜 당신에게 손을 내밀었는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이슬기는 그의 칭찬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오직 자신의 분석에만 집중하고 있었다. 그녀는 복지재단과 관련된 모든 자료들을 다시 검토했다. 그리고 그녀의 예상은 정확했다. 민호는 복지재단에 기부된 자금을 자신의 개인적인 비자금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이 사실은 단순히 횡령 사건을 넘어 민호의 도덕적 결함과 이 그룹의 도덕적 해이를 세상에 폭로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었다. 이슬기는 강준호에게 이 사실을 보고했다. 강준호는 그녀의 보고를 듣고는 즉시 전문가들을 투입하여 복지재단의 회계 장부를 조사하도록 지시했다. 그의 지시는 빠르고 정확했다. 이슬기는 그의 능력과 판단력에 다시 한번 놀랐다. 그는 그녀가 발견한 단서를 놓치지 않고 거대한 조직을 움직여 순식간에 증거를 확보하고 있었다. 그날 저녁 이슬기는 강준호와 함께 저택의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했다. 그들의 대화는 대부분 비즈니스에 관한 것이었지만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다. 강준호는 그녀의 재능을 높이 평가하고 있었고 이슬기는 그의 차가운 매력과 뛰어난 능력에 조금씩 매료되고 있었다. 그는 그녀를 동정하지 않았지만 그녀를 진심으로 존중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그녀에게 가장 절실했던 것이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얻고 나면 당신은 무엇을 할 겁니까? 이슬기는 문득 궁금해져서 그에게 물었다. 강준호는 그녀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글쎄요, 당신의 복수를 도와주고 이 그룹을 손에 넣고 그리고 당신을 내 옆에 둘 겁니다. 그의 말은 농담처럼 들리지 않았다. 그의 눈빛은 진지했고 그녀의 심장은 다시 한번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이슬기는 그의 말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했다. 그녀는 그가 그녀를 단순히 비즈니스적인 동반자로 생각하는 것이 아님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단순한 복수 이상의 것을 제안하고 있었다. 그것은 그녀의 미래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예측 불가능한 제안이었다. 그녀는 그의 제안이 그녀에게 어떤 의미인지 깊은 고민에 빠졌다. 강준호의 저택은 한때 이슬기에게 낯선 성이었다. 그러나 몇 주가 흐르는 동안 그곳은 그녀의 새로운 전장이자 안식처가 되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그의 서재에서 이 그룹과 민호의 비리 관련 자료들을 분석했다. 강준호는 그녀를 감시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모든 필요를 충족시켜 주었다. 최신 정보가 담긴 보고서와 그녀의 분석을 뒷받침할 전문가들이 항상 그녀의 곁에 있었다. 이슬기는 마치 마법처럼 움직이는 거대한 시스템의 중심에 서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리고 그 모든 시스템은 강준호라는 한 사람에 의해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의 분석은 점점 더 깊고 날카로워졌다. 민호가 복지재단을 이용해 자금을 횡령한 사실을 밝혀낸 후 그녀는 민호의 또 다른 약점을 찾아내기 위해 그의 모든 사업 프로젝트들을 샅샅이 뒤졌다. 이 그룹의 신성장 동력 프로젝트는 민호가 그룹의 경영권을 장악하기 위해 가장 공들인 사업이었다. 이슬기는 이 프로젝트의 모든 자료들을 검토하며 민호가 저지른 또 다른 비리들을 찾아냈다. 이 프로젝트는 시작부터 잘못되었어요. 이슬기는 컴퓨터 화면을 응시하며 중얼거렸다. 강준호는 그녀의 옆자리에 앉아 그녀의 분석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민호는 이 프로젝트의 성공을 과장하기 위해 협력업체 선정 과정에서부터 조작을 했어요. 그가 선정한 협력업체들은 기술력이 부족하고 대부분 민호와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회사들이에요. 게다가 이 프로젝트의 핵심 기술은 이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어요. 강준호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다. 무슨 말입니까? 민호가 다른 회사의 기술을 도용했다는 겁니까? 아니요, 더 교활해요. 이슬기는 고개를 저었다. 그는 이미 다른 회사가 확보한 기술을 모르는 척하고 협력업체들과 짜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것처럼 포장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기술 개발에 필요한 자금의 대부분을 횡령하고 프로젝트가 실패하면
협력업체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려 했을 거예요. 그는 이 프로젝트를 성공시킬 생각이 처음부터 없었어요. 강준호는 이슬기의 말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는 그녀의 놀라운 통찰력과 전략적인 사고에 다시 한번 놀랐다. 그는 그녀가 단순한 천재가 아니라 민호의 심리를 완벽하게 꿰뚫어보는 뛰어난 심리학자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해졌군요. 강준호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민호의 프로젝트를 세상에 공개적으로 실패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슬기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그 프로젝트가 실패하면 이 그룹의 명성은 땅에 떨어질 거예요. 그리고 민호의 모든 거짓말이 세상에 드러날 겁니다. 그는 더 이상 이 그룹의 후계자 자리를 지킬 수 없을 거예요. 그들의 계획은 치밀하게 진행되었다. 강준호는 언론 매체들과의 관계를 이용해 민호의 프로젝트에 대한 의구심을 은밀하게 퍼뜨렸다. 이 그룹의 주가는 하락하기 시작했고 이사회의 민호에 대한 신뢰도도 흔들리기 시작했다. 민호는 당황했다. 그는 자신의 프로젝트가 흔들리는 이유를 알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거짓말이 완벽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외부의 공격에 당황하며 내부의 문제라고 생각했다. 한편 강준호는 이슬기의 신분을 숨긴 채 그녀를 자신의 비서로 위장하여 중요한 비즈니스 회의에 동행했다. 이슬기는 강준호의 옆에서 그의 말 한마디를 놓치지 않고 경청했다. 그녀는 그의 냉철한 판단력과 위기관리 능력에 감탄했다. 그는 그녀에게 비즈니스의 세계를 가르쳐 주었고 그녀는 그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다. 그들의 관계는 단순한 동맹 관계를 넘어 스승과 제자, 그리고 동반자의 관계로 발전하고 있었다. 강준호 씨는 왜 저에게 이렇게 잘해주는 거죠? 어느 날 저녁 이슬기는 조심스럽게 그에게 물었다. 이 모든 것이 이 그룹을 차지하기 위한 계산된 행동인가요? 강준호는 그녀의 질문에 잠시 침묵했다. 그는 그녀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깊고 그녀의 내면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이슬기 씨, 나는 당신에게서 과거의 나를 봅니다. 모든 것을 잃고 혼자서 세상과 싸워야 했던 과거의 나를. 나는 당신이 나처럼 외롭게 싸우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의 말은 이슬기의 마음을 흔들었다. 그녀는 그가 그녀를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 존중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그의 과거에 대해 여하 알지 못했지만 그의 눈빛 속에서 깊은 외로움과 고독을 보았다. 그는 그녀를 동정하지 않았지만 그녀에게 진심으로 다가가고 있었다. 그 순간 강준호의 휴대폰이 울렸다. 민호의 비리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투입되었던 전문가들로부터 온 전화였다. 찾았습니다. 민호가 비자금을 빼돌린 해외 페이퍼 컴퍼니의 증거와 함께 그가 신성장 동력 프로젝트의 핵심 기술을 다른 회사로부터 불법적으로 입수하려 했던 증거까지 확보했습니다. 강준호는 전화기를 끊고 이슬기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다시 차갑고 날카로운 사업가의 것으로 돌아와 있었다. 때가 왔군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이제 우리가 주인공으로 나설 차례입니다. 이슬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 순간을 기다려왔다. 민호의 거짓말이 모두 드러나고 그녀의 결백이 증명되는 순간. 그녀는 더 이상 약하고 불쌍한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강준호의 옆에서 모든 것을 되찾기 위한 전사로 다시 태어났다. 긴장감이 감도는 공기 속에서 밤이 깊어지고 있었다. 서울의 가장 화려한 호텔 더 스텔라의 그랜드 볼룸은 이 그룹이 주최하는 신성장 동력 프로젝트의 최종 발표회로 떠들썩했다. 이 그룹의 이사진들과 주요 협력사 대표들은 물론 수많은 언론인들이 이 행사에 참석했다. 민호는 성공을 예감한 듯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연단에 올라섰다. 그의 옆에는 이 그룹의 회장, 이회장이
굳건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이슬기는 강준호와 함께 행사장의 가장 뒷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얼굴을 가리기 위해 커다란 선글라스와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무대 위의 민호를 향해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강준호는 그녀의 옆에서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의 차가운 손에서 전해지는 따뜻한 온기가 그녀의 긴장된 마음을 조금이나마 진정시켜 주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힘이 있었다. 오늘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끝낼 겁니다. 민호의 발표는 화려했지만 내용물은 텅 비어 있었다. 그는 프로젝트의 성공을 과장하고 허위 데이터를 섞어 이 사진들과 언론인들을 현혹하려 했다. 그는 자신의 발표가 완벽하다고 믿었고 누구도 그의 거짓말을 간파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의 모든 거짓말은 이슬기라는 한 사람에 의해 이미 해부되고 파헤쳐진 상태였다. 이것이 바로 이 그룹의 미래입니다. 민호는 발표의 마지막을 장식하며 야심찬 미소를 지었다. 그때 강준호가 이슬기의 손을 잡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들의 등장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다. 언론인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일제히 그들을 향해 터졌다. 민호의 얼굴에서 자신감 넘치던 미소가 사라졌다. 그는 당황한 표정으로 강준호와 이슬기를 바라보았다. 강준호 씨, 당신이 여기 왜? 강준호는 민호의 말을 무시하고 연단을 향해 걸어갔다. 이슬기는 그의 뒤를 따라갔다. 그녀가 선글라스와 마스크를 벗자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녀에게로 향했다. 이슬기, 이 회장의 눈이 크게 뜨였다. 그는 자신이 버린 딸이 이 그룹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인 강준호와 함께 나타났다는 사실에 충격을 금치 못했다. 이슬기는 연단에 올라섰다. 그녀는 민호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오랜만이야, 오빠.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오빠가 얼마나 열심히 이 발표를 준비했는지 알아.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오빠의 발표에는 몇 가지 오류가 있어. 무슨 소리야. 민호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더듬거렸다. 넌 이미 이 그룹에서 쫓겨난 사람이야. 네가 감히 이곳에 발을 들일 자격이라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강준호는 민호의 옆에 서서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자격은 당신에게 없는 것 같군요, 민호 씨. 그는 들고 있던 태블릿 PC를 민호에게 건넸다. 이것은 당신이 복지재단 기부금을 횡령한 증거와 당신의 프로젝트가 사실은 타사의 기술을 불법적으로 도용하려 했던 증거가 담겨 있는 파일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당신의 완벽한 발표를 거짓으로 만드는 치명적인 증거죠. 민호는 태블릿 PC 화면에 나타난 증거들을 보고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의 눈은 공포와 분노로 흔들렸다. 이건 조작이야. 전부 조작된 거라고. 그는 소리쳤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이슬기는 냉정하게 말했다. 증거는 증거로 말해야지, 오빠. 이 파일에는 오빠가 만든 페이퍼 컴퍼니의 모든 정보와 자금의 흐름, 그리고 오빠의 개인적인 서명이 담겨 있어. 이 모든 것을 조작했다고 말하려면 오빠의 모든 것을 걸고 증명해야 할 거야. 이 회장은 충격에 휩싸였다. 그는 민호가 이슬기를 모함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민호의 얼굴에 나타난 공포를 보았고 이슬기의 눈빛 속에서 진실을 보았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맹목적이었는지 깨달았다. 그는 민호에게 속았고 자신의 딸을 버린 것이다. 민호, 이게 다 무슨 짓이냐? 민호는 이 회장의 시선을 피하고 이슬기를 향해 달려들었다. 네가 감히 나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그는 이성을 잃은 듯 이슬기의 목을 조르려 했다. 하지만 그 순간 강준호가 민호의 팔을 강하게 잡아챘다. 함부로 손대지 마십시오. 당신은 이제부터 나의 영역에 들어온 겁니다. 강준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위협은 끔찍했다.
경호원들이 민호를 제지하고 강준호는 다시 언론인들을 향해 섰다. 이 그룹의 신성장 동력 프로젝트는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그 실패의 모든 책임은 이 자리에서 거짓말을 일삼은 민호 씨에게 있습니다. 이제부터 이 그룹은 새로운 경영자의 손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이슬기 씨는 이 그룹의 진정한 후계자입니다. 이슬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강준호의 마지막 말에 감동했다. 그는 그녀를 단순한 도구가 아닌 이 그룹의 진정한 주인으로 인정해 주었다. 그녀는 그의 따뜻한 시선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복수는 끝났다. 이제 그녀는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미래를 만들어 나갈 준비가 되었다. 이 그룹의 신성장 동력 프로젝트 발표회는 한순간에 민호의 몰락과 이슬기의 화려한 복귀를 알리는 충격적인 폭로의 장으로 변모했다. 언론인들은 이 엄청난 스캔들을 놓치지 않고 실시간으로 보도했고 다음 날 아침 모든 신문 한 면은 이 그룹의 횡령 스캔들 민호의 몰락과 이슬기의 귀환이라는 제목으로 도배되었다. 이 그룹의 주가는 폭락했고 이사회는 긴급 소집되었다. 민호는 현장에서 체포되어 경찰 조사를 받았으며 그의 모든 비리와 횡령 혐의가 속속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 회장은 자신의 사무실에 홀로 앉아 창밖을 내다보았다. 그는 자신이 평생을 바쳐 이룩한 제국이 한순간에 흔들리는 것을 보며 깊은 절망감에 휩싸였다. 그는 민호의 거짓말에 속아 자신의 재능 있는 딸을 버렸고 그 대가로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그의 눈에는 뒤늦은 후회와 함께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한 분노가 가득했다. 그때 문이 열리고 이슬기가 들어섰다. 그녀의 뒤에는 강준호가 조용히 서 있었다. 아버님, 이슬기는 차분한 목소리로 그를 불렀다. 괜찮으세요? 이 회장은 그녀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그녀의 초췌했던 모습이 사라지고 강인하고 우아한 여인으로 변한 그녀의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네가 정말 이 모든 것을 계획한 것이냐?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이슬기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버님이 저를 버리신 그날부터요.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슬픔이나 분노가 없었다. 오직 차가운 진실만이 담겨 있었다. 아버님은 저를 믿지 않으셨지만 저는 제 자신을 믿었고 저를 믿어주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이겁니다. 그녀는 옆에 서 있는 강준호를 바라보았다. 강준호는 이 회장에게 깊은 고개를 숙였다. 이 그룹 회장님, 저는 이슬기 씨와 함께 이 그룹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이 그룹이 다시 한번 재계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제가 이슬기 씨를 도울 것입니다. 이 회장은 그들의 말에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권위와 힘이 모두 사라졌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자신이 가장 사랑하고 믿었던 아들에게 배신당했고 자신이 가장 무시했던 딸에게 모든 것을 빼앗겼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오만함과 어리석음에서 비롯된 것임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그는 고개를 떨구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래, 내 잘못이다. 모든 것이 내 잘못이다. 너희들이 이 그룹을 맡아주렴. 그의 목소리에는 권위 대신 깊은 체념과 후회가 깃들어 있었다. 민호의 몰락과 함께 이 그룹은 혼란에 휩싸였다. 하지만 이슬기와 강준호는 그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신속하게 움직였다. 이슬기는 민호의 비리와 관련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고 이 그룹의 재무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계획을 발표했다. 그녀는 민호가 이 그룹의 명성을 더럽혔던 신성장 동력 프로젝트를 폐기하고 새로운 친환경 에너지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녀의 발표는 이 그룹의 직원들과 투자자들에게 희망을 안겨주었고 이 그룹은 점차 안정을 찾아가기 시작했다. 강준호는 이 모든 과정에서 이슬기의 곁을 지켰다.
그는 그녀의 멘토이자 조력자였으며 동시에 그녀의 든든한 보호자였다. 그는 그녀가 이 그룹의 경영권을 온전히 손에 넣을 수 있도록 모든 법률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그녀에게 단순히 이 그룹의 회장 자리를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진정한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었다. 이슬기는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일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이 그룹의 상속녀라는 타이틀에 의존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과 노력으로 이 그룹을 재건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자신감과 열정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때 문이 열리고 강준호가 커피 한 잔을 들고 들어왔다. 아직도 일하고 있습니까? 이제 그만 퇴근해도 좋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따뜻했고 그의 눈빛은 그녀를 향해 있었다. 아직 할 일이 많아요. 이슬기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 그룹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더군요. 하지만 괜찮아요. 저는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강준호는 그녀의 옆에 앉아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나는 당신이 해낼 줄 알았습니다. 당신은 내가 본 사람 중에서 가장 강인한 여성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이제 당신의 복수도 끝났습니다. 당신이 원하던 모든 것을 얻었고 내게 약속했던 이 그룹도 내 손에 들어왔습니다. 이슬기는 그의 말에 잠시 침묵했다. 그녀의 눈빛은 강준호를 향했다. 아니요, 강준호 씨.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강준호는 그녀의 말에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무슨 뜻입니까? 당신은 이 그룹을 되찾았고 민호는 그의 죗값을 치르게 될 겁니다. 당신의 복수는 완벽하게 이루어졌어요. 네, 제 복수는 끝났습니다. 이슬기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우리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될 겁니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았다. 저는 더 이상 이 그룹의 회장님이 필요하지 않아요. 저는 강준호 씨가 필요해요. 저를 믿어주고 저를 지켜준 당신이요. 당신의 옆에서 저는 이 그룹을 함께 만들어 나갈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랑도 함께 만들어 나갈 거예요. 강준호는 그녀의 진심 어린 고백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의 차가웠던 눈빛이 흔들렸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그녀를 품에 안았다. 그는 그녀에게서 단순한 비즈니스 동반자가 아닌 진정한 사랑을 찾았다. 이 그룹의 새로운 회장이 된 이슬기는 강준호와 함께 새로운 비즈니스 시대를 열었다. 그녀의 리더십 아래 이 그룹은 과거의 부패한 이미지를 벗고 투명하고 윤리적인 기업으로 거듭났다. 그녀는 민호의 비리로 피해를 입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그들을 복지재단에 고용하여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왔다. 그녀의 공정하고 따뜻한 리더십은 이 그룹의 직원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었고 투자자들의 신뢰도 회복되기 시작했다. 강준호는 이슬기의 곁에서 그녀의 든든한 조력자이자 동반자가 되었다. 그는 이 그룹과 한 그룹의 협력을 이끌어내며 두 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다. 한때는 서로를 적으로 여겼던 두 기업은 이제 손을 잡고 세계 시장을 향해 나아가는 강력한 동맹이 되었다. 그들의 관계는 단순한 비즈니스 파트너를 넘어 서로의 가장 깊은 곳까지 이해하고 존중하는 진정한 사랑으로 발전하고 있었다. 강준호 씨는 이 그룹을 손에 넣고 싶어 했죠. 하지만 이제는 저와 함께 만들어 나가고 있어요. 왜죠? 어느 날 저녁 이슬기는 그에게 물었다. 그들은 강준호의 저택 정원을 걷고 있었다. 따뜻한 달빛이 그들의 모습을 비추고 있었다. 강준호는 그녀를 멈춰 세우고 그녀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이 그룹을 무너뜨리고 싶었고 당신은 그 목적을 위한 가장 완벽한 도구였죠. 그의 목소리는 솔직했다. 하지만 당신을 알게 되면서 나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단순히 이 그룹의 권력이 아니라 당신이라는 것을, 당신의 강인함과 당신의 따뜻한 마음, 그리고 당신의 모든 것을. 당신은 내게 단순한 동맹자가 아닌 내 삶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이슬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그의 품에 안겨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저도 당신 덕분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당신이 없었다면 저는 아직도 어둠 속을 헤매고 있었을 거예요. 당신은 저를 구원해 주었어요. 저의 기사님이에요. 강준호는 그녀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다. 아니요, 당신은 이미 당신의 기사였어요. 나는 그저 당신이 당신의 검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을 뿐입니다. 당신은 스스로 이 모든 것을 이겨냈고 스스로 이 그룹을 되찾았어요. 나는 당신이 자랑스럽습니다. 다음 날 이슬기는 이 그룹의 이사회에서 민호의 모든 비리 사실을 공개적으로 발표하고 그에 대한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그 자리에서 자신의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그는 이슬기에게 깊은 사과를 전하며 그녀가 이 그룹의 새로운 리더가 되어달라고 부탁했다. 이슬기는 그의 부탁을 받아들였고 이 그룹의 새로운 시대는 그녀의 손에서 시작되었다. 민호는 그의 죄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되었고 그의 모든 재산은 압류되었다. 그는 교도소에서 자신의 어리석음과 탐욕에 대해 후회하며 뼈아픈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 그를 추종했던 사람들도 모두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다. 이 그룹은 과거의 그림자를 완전히 털어내고 새로운 도약을 준비했다. 몇 년 후 이슬기와 강준호는 결혼식을 올렸다. 그들의 결혼식은 화려했지만 그들의 사랑만큼은 진실되고 순수했다. 그들의 결혼식에는 이 그룹과 한 그룹의 모든 직원들이 참석하여 그들의 행복을 축복해 주었다. 이슬기는 더 이상 불쌍한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이겨냈고 사랑하는 사람의 품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은 공주였다. 그리고 강준호는 그녀를 그 누구보다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기사였다. 그들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났다. 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새로운 시작이었다. 그들은 서로의 곁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다.